30대 여성이 고등학교 시절부터 무려 10년 동안 성폭행, 경제적 착취 등을 당해왔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는데요. 그 첫 시작부터 짚어볼까요? 네, 일단 KBS 보도로 알려졌습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요, 고등학교 2학년이던 2006년 한 논술 동아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의 지도교사가 강모 씨였는데요. 이웃학교 선생님이었습니다. 이 논술 쪽으로 유명하다는 말을 듣고 이렇게 찾아가게 된 거였는데, 당시 여성은 굉장히 내성적인 성격에 부모와도 관계가 좀 소원했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강 씨는 수업과 함께 상담을 이어가게 됐는데, 이 강 씨는 그 당시에 여성에게 너는 천에 고하다라면서 부모가 너를 제대로 보살피지 못해서 내가 아빠 같은 사람이 되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학교 선생님이 내가 너의 아버지가 되어줄게, 아빠라고 불러라. 여기까지는 참 훈훈하죠. 하지만 여성은 이 강 씨, 이 수업을 들은 뒤부터 모든 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오늘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변신 수업이 뭐예요? 자, 논술 교사인데요. 좀 말을 좀 잘했던 것 같아요. 변신 수업. 예전에서부터 지금으로 이제 변하는 그런 어떤 얘기를 했는데 뭐 내용은 좀 복잡해요. 이 암적 신체하고 뭐 텅 빈 신체를 넘어서 그것을 넘어갔을 때 충만한 신체가 나온다. 저도 사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얘기를 하면서 변신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적으로 논술 교사가 얘기를 하면서 만약에 이렇게 변신이 된다 그러면 믿을 수 있게 이 확인이 되려면 이 증거가 처녀성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다른 사람도 그렇게 했는데 혹시 나랑 잘 수 있냐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성관계를 요구를 했던 이 측면이 있는 거죠. 이 당시 여성의 그 일기장을 보면 슬프고 많은 걸 배웠지만 무섭기도 하고 변신이 무섭다, 두렵다, 힘들다 뭐 이런 것들을 썼는 거 봤을 때는 상당히 두려워했던 것 같고요. 결국은 성폭행으로 이어졌고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아프다라고 힘들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처음에 여고생 시절에 이런 일을 당했다면 저는 두렵고 무섭고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는 이 상황을 빨리 파악을 해서 뭐 신고를 한다든지 거기서 그 소나기에서 벗어난다든지 했었어야 될 것 같은데 자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는 오히려 대학에 진학한 뒤부터 더 많은 더 깊은 착취가 이어졌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 피해 여성이 대학에 진학한 뒤에 가족과의 연락을 끊었습니다. 끊고 강 씨 집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게 됐는데요. 당시 이곳에서 회유하고 협박 그리고 체벌이라고 하는데 폭행을 당한 거죠. 폭행을 당했는데 보통 여성이 이제 집안일도 하고 또 그리고 공부도 하고 한 4시간이나 5시간 정도밖에 잠을 자지 못했는데 그 틈새에 이 강 씨가 불러내서 성적 착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성적 착취를 할 때 이 피해자가 거부하게 되면은 무릎을 꿇혀놓고 그 자시죠, 그 자로 허벅지를 때렸다는 거예요. 이건 엄연한 폭행입니다. 이렇게 성적 착취를 했고 또 이 강 씨가 아마 과외방하고 학원을 운영한 것 같은데 거기에 강사로 일하게 했습니다. 강사로 일했으니까 당연히 봉급이 나와야 되죠. 대가를 줘야 되는데 이 돈을 그 피해 여성의 통장으로 입금시켰다가 전액 현찰로 찾아가지고 다시 반납을 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 착취도 했고 그다음에 경제적인 착취도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말은 한간에서는 뭐 꼭 먹고 안 먹고 이런 식인데 이 어린 여학생한테 이 강 씨가 엄청나게 그리고 잔혹하게 계획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 여성은 정말 상당한 피해를 보게 된 거죠. 예. 소장님. 네. 잠깐만요. 이 교사 강 씨는 결혼을 한 상태였습니다. 유부남이었는데 이 집안일을 시켰다는 거잖아요. 이 피해자한테. 자, 그런데 네. 이 강 씨의 아내, 부인, 네. 그 집에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있었습니다. 이 집에 놀랍게도 이 피해자 말고도 한 10명 정도의 남녀가 같이 있었어요. 근데 이 10명 정도의 다 피해자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적 학대를 당하고 어떤 사람들은 임금 착취를 당하면서 그 집에 있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 그 아내가 이 착취하는 걸 도왔다는 겁니다. 협박도 같이 하고 회유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피해자들은 결국에 이 집에서 우리는 완전한 노예였는데 그 강 씨의 아내도 가해자였다. 이렇게 지금 진술하고 있습니다. 아니, 박 변호사님. 네. 저는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이 부인이라는 사람도 그렇죠. 본인 여잔데
세상에 자기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 한 집에서 그런 짓을 한다 그러면 그걸 보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뭔가 이 집단 안에서 뭔가 우리 소위 말하는 사이비 종교 같은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졌던 것 같습니다. 막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 있는 남녀 10명 다 모두 다 지금 뭐 이 선생님한테 복종이 되는 상황이었고 실제 아내도 저희가 마찬가지고요. 몇 네. 번의 이런 사이비 종교의 어떤 그런 문제를 전해드렸을 때 네. 부인이 조력자가 되는 맞습니다. 경우가 대단히 구조가 많았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 사람들은 사회하고 또 절연이 돼 있고 또 그 안에 혼자가 아니고 여러 명이 도와주고 있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남녀 한 10여 명이 있는데 어떤 방식으로 데리고 왔냐면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철학 강의 같은 걸 잘하니까 화려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을 했다 그러고요. 제자로 삼은 다음에 피라미드식으로 이 제자가 또 다른 사람 데리고 오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규율이 하나 있다고요. 놀라운 규율이. 그 규율은 뭐냐 하면 나이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이 스승한테 잘 따르냐에 따라서 나이가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 동생이 누가 더 같은 나이라도 어떤 사람이 더 잘 따르고 말을 잘 들으면 언니가 되고 형이 되고 말을 잘 안 들으면 동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심리적으로 지배를 했고요. 그 지배를 하는 과정에서 아내도 어느 정도 조력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소장님, 이게 지금 네. 저희가 전해드린 게 여고생 시절부터 성인이 돼서까지 무려 한 10년 정도 이어진 그 경과를 지금 전해드린 건데 네. 무려 10명이 넘는 학생들이 이렇게 속수무책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무슨 상황인지는 알겠고 이런 유사한 얘기를 전해드린 바도 많은데 야, 이걸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런 일을 당한 당사자가 경험이 없다 보니까 좀 옆에서 이런 상황을 보면 답답하거든요, 솔직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가스라이팅을 심리적 지배라고 얘기하는데 이 심리적으로 취약할 경우에 이렇게 가스라이팅을 당하는 게 무서운 일이에요. 왜냐하면은 나는 너의 아빠가 되어줄게. 그러니까 뭔가 외로움을 느끼거나 혼자서 버려진 느낌의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에게 일단은 친밀함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가족 같은 마인드로 내가 이 사람들을 떠나서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의존적으로 만든 후에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면서 말을 듣게 하고 네 생각은 틀려 내 생각이 맞아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가스라이팅을 해나가는 거죠. 저도 그 아내도 아마 맨 처음에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일원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결국에는 왜 10명이나 있는데 여기서 얘기를 못하고 당했을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0명이 있는데 내가 이거 아닌데 내가 당하는 거 이상한데? 라고 얘기했는데 저쪽에서 7, 8명 혹은 9명이 너 생각이 잘못됐어. 저분 좋은 분이야. 라고 얘기하면 그 안에서 나 혼자서 반항할 힘은 안 그래도 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 자체가 아마 그 순간에는 전체적으로 그런 심리적 세뇌를 당했을 것이고요. 지나서 보니까 우리가 당한 것이 심각한 범죄구나 라는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자, 하지만 늦게라도 지금이라도 거기서 빠져나온 이 피해자가 용기를 내준 덕분에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자, 가해자로 지목된 그 강 씨의 뭐 입장이나 이런 게 있습니까? 네, 일단 고소장이 접수가 되면서 15년이 지난 지난해 8월에야 이 사건이 수면 위에 드러난 건데 이 경찰 조사에서 강 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건을 보도한 KBS 측에 입장문을 보냈습니다.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면요. 피해 학생이 이성으로 다가오는 것에 부담감을 느꼈고 한 차례 감정을 감추지 못한 실수가 있었지만 거리를 두려고 노력하였다면서 이 가스라이팅을 한 사실도 없고 9년이란 기간 동안 가까운 관계로 서로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면서 여러 사람과 함께 지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실수가 있었다고 말은 하네요. 자기 입으로도. 자, 그런데 이제 경찰은 이 구속영장을 신청을 했는데 오늘 새벽에 그 결과가 있었죠. 그렇습니다. 경찰에서는 이제 공소시효가 남은 거 2009년부터 2016년 사이 범죄에 대해서 영장을 청구를 했습니다. 그 중간간치상과 공갈죄로 해서 영장을 청구했는데요. 또 아내 등 3명은 불구속을 하는 중입니다. 그런데 수원법원에서 영장 실질 심사를 한 뒤에 뭐라고 하면서 기각을 시켰냐면 예. 주거가 일정하고 아하. 도주 우려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기각을 했어요. 이런 경우는 기각하면 안 되는데 기각했다는 거는 아무튼 모종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참 황당한 일이죠. 자, 그러면은 이 강 씨 그 일당 네. 다 입을 맞추고 막 그럴 가능성이 그렇죠. 있잖아요. 여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증거 인멸의 우려거든요. 사실은 강간 성범죄이기 때문에 시간은 꽤 지났지만 그 성범죄는 중대한 범죄라고 봐야 되고 공갈 같은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얘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
도주 우려가 없다. 뭐 도주는 안 한다 하더라도 증거인멸 우려는 있는 것 같은데 일단 피해자 같은 경우도 이미 강 씨 측에 해유 시도가 있었고 사업차하고 주거지 정리하는 도주 시도도 있었다라고 하고 있고요. 어허. 또 가해자들이 피해자에게 신상이나 영상을 유포하는 방법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고 협박을 했다. 이런 점을 봤을 때는 과연 이게 불구속 사건이 맞는지 또 경찰 같은 경우는 다시 검토를 해서 영장을 재신청하는 것을 검토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첫 번째 사건 이렇게 정리하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